이번 시간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랑 이익잉여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시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벌써 앞에서 진행했던 부분의 수업의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정의 부분 정도만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요. 짚고 넘어가고 이익잉여금은 새로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일단 손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익과 손실의 줄임말을 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괄 손익 또는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어디서 발생된 걸 말하느냐라고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왜냐하면 주주와의 자본거래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자본금 내지는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일단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는 빼라. 자, 그들의 거래는 빼라. 그리고 우리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의 내용을 모아주는 건 맞는데 그 부분 중에 당기손익 항목에 들어가는 건 또 빼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익의 의미는 맞지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순자산이라고 얘기는 자본의 변동인 포괄손익에 대한 부분을 우린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시고요. 제가 이 표가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당기손익 항목은 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나왔던 용어가 뭐였었냐면 미실현 보유손익을 말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건 무엇인가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과정 중에 이익이나 손실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된 건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12월 31일 평가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많이 해요. 12월 31일에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한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손익이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손익이 발생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가손익의 관점이 뭐였었냐면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 12월 31일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정가치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공정가치로 금액을 무엇하는 거? 바꿔주는 거, 변경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평가손익이라는 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평가손익은 대표적인 실현이다, 미실현이다? 미실현 보유예요.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 32일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줍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엔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차변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상대 계정엔 무엇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익을 쓰고 반대로 우리가 자산이 증가했다라면 우리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자산이 감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키고 우린 무엇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부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부차를 증가시키면서 우리는 차변에 무엇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쓰시고 반대로 이 부분에 의해서 부채가 무엇되고 감소되고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무엇에 대한 이익이 생겼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런 평가가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었잖아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타 포괄이라는 부분으로 분류를 따로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기타자를 뺀 포괄손익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당기 순손익에 우리 어디에서 얘는 손익계산서니까 IS겠죠. 그래서 IS에서 나와지는 당기 순손익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합산금액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더하거나 빼는 관점이니까 그거 맞춰서 가시면 되겠죠. 그걸 포괄손익이라고 하고요. 이 포괄손익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시면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면,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상단에 이렇게 탭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탭에 가서 봤더니 어떤 애는 관리용, 어떤 애는 제출용, 이런 식의 탭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탭에 뭐가 있다? 포괄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포괄에 가면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합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회하는 탭들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타 포괄 손익. 자, 그리고 이 기타 포괄 손익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포괄 손익은 우리가 앞에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본잉여금에 있었던, 나는 지금 자본잉여금이 있었다. 근데 그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 무슨 부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네요. 라고 해서 우리는 주발초가 있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태에 나는 할인 발행이 발생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이 발생했다? 할인 발행이 생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이라는 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발생될 것이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맞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 할인 발행에 대한 이 차금은 어디 속한다? 자본 조정에 속하거든요. 그럼 자본 조정에 즉시 가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린 무엇 하셔라? 우선 상계 꼭 해주시고요. 상계를 먼저 한다 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무엇에 대해서 우리 잔액에 대해서만 자본 조정으로 우리 계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기타 포괄 손익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얘기는 여기도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패턴이 여기도 똑같이 간다는 거.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간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봤더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다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익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누구와? 평가, 이익과 누가 합쳐져 있다? 평가, 손실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취득 원가가 나와야 되겠죠. 저는 취득 원가는 현재 500원 주고 샀습니다. 라고 가정을 세울게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원가 500원. 그러면 이 취득원가 500원으로 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맞이한다? 결산을 맞이하죠. 그러면 저는 취득했던 해가 지금 현재 2019년도였다라고 하면 19년도 12월 31일에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정가치라는 걸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일단 샀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취득 원가는 500원, 19년도 12월 32일에 공정가치가 나오면 그 공정가치를 우리는 평가라는 걸 하죠. 500원이었던 취득 원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700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했다? 가격은 상승했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0원과 700원의 차이만큼 우리 가격이 상승을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누구는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나올 것이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같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이다? 200원이다 라고 정리가 됐을 겁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전으로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2020년도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이 또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샀던 매도 가능 증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갖고 있는 부분.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 갔을 때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700원이고요. 자본에 가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원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2020년도 12월 31일에 우리는 공정가치가 바뀌더라, 바뀌지 않더라? 바뀌어 여러분, 변경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700원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650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700원이었던 유가증권은 우리 현재 얼마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650원으로. 그러면 여러분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우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락한 금액은 얼마이다? 150원이다. 그럼 우리가 19년도에 지금 취득을 해서 최초에 평가했던 것처럼 우린 무슨 부분? 하락했으니까 우리는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아유, 자산은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150원을 써드렸는데 150원이 아니라 우리는 50원이 맞겠죠? 네, 그래서 50원이 무엇하였고 감소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럼 자산은 50만큼 감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가 손실이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50인 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자, 이 부분도 뭐가 있다? 우선상계란 규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가면 재평가 잉여금도 그렇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계정들은 지금 상반되는 이 두 계정은 누가 봐도 반대 성격이에요. 하나는 이익의 성격이고 하나는 손실 성격이니까 그러면 이 이익과 누구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무엇할 수 없다?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나 이익 있는 상태에서 손실 발생됐어. 그러면 이익과 무엇해라? 우선상계. 나 손실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손실을 무엇해라? 우선상계. 그래서 이쪽도 우선의 상계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 나 이거 왜 새롭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 공부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시험에 모든 급수에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정 과목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벌써 다 끝난 수업이에요. 다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계정 과목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평가인 거예요. 내가 평가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자, 장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평가의 시기가 등장이 되면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초의 평가가 있다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됐을까요? 그래서 재평가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어 있냐면 평가의 대상 금액은 우리는 직전하고 비교할 때는 뭐만 보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보는 거고요. 실질적인 모든 평가 부분은 누구 가져가는 거냐면 요 취득원가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얼마 주고 샀어요. 라는 부분이 현재 너의 공정가치가 얼마니?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평가 얘기가 나오면 바로 직전하고만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진간 변화만 보셔라.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져 있는 평가 손실을 50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평가 손실 대신에 저는 누구와 우선상계를 해야 한다. 저는 지금 현재 이 평가 이익으로 얼마 가지고 있었죠? 200원. 자, 요 200원과 지금 무엇을 해라? 우선상계를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상계 우리는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손실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우선상계하는 부분에 내용을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했던 취득 원가와 누구요? 재평가된 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는 가격의 상승은 자산이 증가한 건 딱 얼마만큼만 증가했다? 150만큼만 증가했잖아요. 그만큼만 장부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우리는 매해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이런 정리가 매번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계정 과목 정리하는 부분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당연하죠, 여러분.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만 평가합니다. 우리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할 때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보고기간 종료일에 평가를 하지만 우리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의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가법으로 돈다라고 했습니다. 원가법은 취득 원가.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성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 1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을 우린 평가손이라고 한다. 자, 해외사업 환산손익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지점이라든지 해외 사업소 또는 독립법인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부분에 투자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 환산손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매번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달러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에 대한 부분과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달러가 다르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달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이 같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현금 흐름 우여매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참 너무 깁니다. 근데 어쨌든 계정 과목이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대부분 파생상품 평가손익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자, 현금흐름에 대한 우여매피를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이다. 제가 그래서 선물한 얘기 잠시 했었고요. 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재평가 차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요. 그리고 장부가액이 지금 시장에 있는 공정가치랑 비교해 봤을 때 시장에 있는 공정가치가 더 크다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부가액이 커졌다는 얘기세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 또는 재평가 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정 과목 조회해보면 재평가 이익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그 계정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고 우리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는 별도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에 대해서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 또는 재평가 차익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재에 이익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그 표현이 실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저는 차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으로 가져가세요. 차익으로. 계정 이름표는 살짝 만들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익 계정이 또 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서 제가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40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익잉여금이 등장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하고 당연히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나와져 있는 손익에 대한 부분을 누적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누구도 있을 것이다? 결손금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결손금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해요. 결손은 회사가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사실상 이익이 난 돈을 모아놓는 거, 결손금은 손실이 발생한 걸 모아놓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익잉여금이라든지 결손금은 거의 관계가 없겠지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익잉여금에 과거에 어디에 쓰겠다라고 해서 무엇했던 돈, 그러니까 모아놨던 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이번에 빼서 쓰겠다라고 해서 대체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입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입. 그래서 이입된 금액도 무엇 될 것이다? 더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입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당기 순손익의 금액에 더해지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뭘 주겠다? 배당을 주겠다. 그럼 배당을 주는 건 무엇 할 것이다? 빠지겠죠. 그러면 그 금액은 빠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잉여금 중에 자본 쪽으로 무엇 될 수도 있다? 전입되거나 또는 우리 자본 조정은 언젠가는 다 정리하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뭘 보여드렸었냐면 내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발행한 연도부터 3년에 걸쳐 균등상각하시고 그 상각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걸 말한다. 상각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본금으로 보내는 전입이 있었거나 또는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에 의해서 쓴 돈이 있었다라면 그 쓴 돈은 무엇 할 것이다? 빼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손익에 이익의 금액을 더하고 우리 배당, 전입 또는 자본 조정의 상각에 대한 부분은 차감하는 형태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실기랑 이론을 같이 병행했던 부분 중에 정기분 재무제표에 가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노마자 1번, 노마자 2번, 노마자 3번 또는 당기분 재무제표도 똑같이 되겠죠. 그럼 그 부분에 가면 이 구조가 다 보여요. 근데 그걸 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내죠, 여러분.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결손난 회사는 아직 결손금을 무엇하지 못했다? 정리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결손금에 대한 처리 부분에 미처리가 붙어서 여러분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큰 구조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의 구조를 보자라는 건 이런 구조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사내에 가지고 있는 돈, 유보는 안에 갖고 있는 거고요. 유출은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중에 사내에 갖고 있는 유보 금액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유출 금액이 있다. 자, 유출이라는 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거. 그리고 유보라는 건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묶어놓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내 유보에 대한 부분은 법정적립금. 자, 법정적립금은 대체적으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법정적립금은 실제 여러분 우리 상법 규정이라든지 이외의 법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상장사들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의적립금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회사 필요에 의해서 적립하는 돈입니다. 미처분은요, 내가 갖고 있는 잉여금 중에 아직 쓰지 않은 거. 그러면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벌써 처분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에요. 이입한다라고 하면 요거 이입하는 거예요, 대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들, 그래서 이들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자? 벌써 처분이 끝난 잉여금이다. 그래서 처분잉여금. 그런데 미처분은 그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겠죠. 밖으로 나가는 사회 유출은 배당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무슨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볼까요? 자, 법정적립금의 가장 대표적인 이익준비금. 자, 이익준비금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상법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꼭 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상장사들은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 수업을 제가 따로 해보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물어보시냐면 내가 기존 강좌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요즘엔 배당 주는 회사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당 처리도 조금 아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에 원천징수 얘기를 잠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이란 부분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배당에 대해서 이익준비금 적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실무자 수업하면 매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 배당 준 거는 했는데요. 이익준비금은 한 번도 적립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실까요? 아,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상법을 강조하냐면 상법은 상장사는 위배 못해요, 여러분. 근데 모든 회사가 상장법인은 아니잖아요. 비상장법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상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 조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단 안 한 걸 어떡하겠어요. 지금에 와서 수습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 그냥 두시고 지금부터 하는 건 무엇 하셔라? 정리를 해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이 배당을 줄 때 이익준비금을 법정적립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비상장이 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건 손대지 마시고 앞으로 하는 건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거에 꼭 명기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법에서 적립하라는 돈은요, 어떻게 적립하라고 하냐면 지금 회사에 자본금이 있을 것이다. 그쵸? 재무상태표에 자본 쪽에 가시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자본금 있겠죠. 그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래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무엇하셔라? 적립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적립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태도를 조금 잘못해서 그래서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적립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결산 시에 합니다. 결산 시. 그래서 결산 시 당신은 금전배당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금전배당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에 대한 부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또는 결산배당에 의한 부분에 얼마, 우리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 금액이 최대 적립금이 되는 겁니다. 최대 적립금은 얼마까지 하면 된다?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럼 회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본금이 지금 현재 5천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천만 원. 그러면 우리는 최대 적립금은 이 금액의 몇 퍼센트?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2분의 1. 자, 2분의 1이니까 얼마까지? 우리 2,500만 원까지는 무엇 해야 된다?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을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배당이라는 부분을 주는 시기, 배당의 시기를 본다라면 배당의 시기, 야, 배당은 어떻게 방법이 아니고요. 배당의 시기를 놓고 봤더니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당은 여러분 결산 배당금이에요. 결산. 우리가 결산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결산에서 주어지는 배당. 그래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결산은 다른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라고도 한다. 우리 결산을 연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차. 그래서 결산 또는 연차 배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회사의 이사의 결정에 의해서 임시총회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결산에 대한 연차 배당은 임시총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기총회죠. 우리 결산서가 끝나면 정기총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그럼 정기총회에서 총회겠죠? 자, 총회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중간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중간배당은 회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실질적 이익이 계속 꾸준히 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배당을 조금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배당도 실질적으로 회사 결의에 의해서 갑니다. 근데 얘는 정기총회가 아니고요. 임시총회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총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배당금은 여러 번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 1회입니다. 그리고 임시총회에서 결정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무슨 배당밖에 못 준다? 우리 배당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금전으로 주는 배당도 있고 주식으로 주는 배당도 있고 그런데 무슨 배당밖에 안 된다? 금전 배당만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언제밖에 못한다? 결산 배당으로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금전 배당만 가능합니다. 금전 배당만 가능.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저는 여기 가능자가 안 보여서 여러분, 가능자가 안 보여서 저는 아래쪽으로 쓸게요. 그래서 금전 배당만 가능하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배당을 무제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다? 2월 이익잉여금. 근데 여러분 전기에서 넘겨받았으니까 전기 2월 잉여금이 있겠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요. 그 잉여금을 한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금전배당만 1년에 한 번 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그러면 결산에서 우리 확정본 결산 배당금에 대한 부분과 중간 배당금에서 확정본 배당금을 합쳐서 무엇할 때? 결산할 때 이익준비금을 무엇해라? 적립을 해라. 그럼 여러분 지금 결산할 때 하라고 했으니까 중간 배당금은 우리 언제 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연차에 대한 관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기중에 준 중간 배당금에 대해서는 우리 이익준비금 적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쳐서 언제 한다고요? 결산 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우리 중간배당금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이익준비금 적립은 고려하지 마세요. 고려가 아니라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실무자가 어떤 사건을 벌여놨냐면 이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규정을 모르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배당금 5천만 원이 있었고 그 5천만 원 10% 적립하겠다고 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겠죠. 그거를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배당금은 어디 거 가지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배당금 분명히 전기에 나와져 있는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 금액을 한도로 가요. 그럼 이게 저희가 서류를 열면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141페이지 가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노마자 1번 자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글씨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정기 2월 이익잉여금 1번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노마자 1번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무엇하겠다?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노마자 1번 자리에 있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노마자 1번 자리에는 뭘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입력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중간배당금 주면서 500만 원 이익준비금을 그 노마자 1번 자리에 입력한 분이 있어요. 그 국세청에서 연락 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금액 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 때 한다는 건 이 두 개를 합쳐서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정기총회째 2사회 246에 그냥 표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또 그런 문제를 그런 문구로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문에 멘트를 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는 멘트들이 많아요. 그럼 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 그러면 요건 무슨 금액이 된다? 아, 최소 적립금이 되는구나. 최소 이만큼은 적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익 배당의 금액이, 현금 배당에 대한 금액이 5천이면 최소 500은. 근데 우리 저희 1,000만 원 낼 건데요. 문제 될 건 없어요. 최소 금액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 자, 기타 법정 적립금도 일종의 법정 적립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법 이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적립된 금액인데요. 현재는 이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 중에 무슨 소리야, 나 공부할 때 예전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을 법정 적립금을 난 배운 적이 있는데 네, 그거 폐지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법이라든지 규정들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엔 상법 규정 부분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폐지가 돼서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도 과거에 모아놨던 거 아니면 최근에 적립하는 건 다 임의적립금으로 적립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다. 자,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회사 정관 규정에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필요에 의해서 적립하는 거예요. 회사 필요 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 용어를 쓰든 감채 적립금 용어를 쓰든 사업확장 적립금 말 그대로 여러분 나 미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익된 거 이번에 다 안 쓰고 적립 좀 할게 이런 의미. 감채 적립금은요 미래에 갚을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빚에 대한 걸 적립금으로 갖고 있다가 정리하겠다. 배당평균 적립금은 우리가 배당을 매번 줘야 되는데 이익이 매일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좀 많이 났을 때 우리 미래에 배당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겠다는 돈. 결손보정 적립금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결손이 나면 결손을 충당할 목적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갖고 있는 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적립해야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적립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된 뒤에 환입될 준비금 등을 우리는 임의적립금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넘어가 볼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가 돈이 어디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나 손실을 넘겨받았다. 그럼 이익은 이익잉여금, 우리 손실은 결손금. 그런데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겠죠. 그럼 그 돈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디 쓸게요. 라고 했다는 건 우리가 기처분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처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든지 뭐 잉여금으로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당기손익을 무엇하자? 합치자. 그래서 합한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저희 중간 배당 지급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 배당금을 무엇할 것이다?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간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합친 금액에서 뭐가 될 것이다?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 배당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식에 입력할 때 음수로 넣어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그래서 그렇게 넣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차기 2월 결손금이라는 표현을 지금 교재에 드렸는데 이건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는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그대로 넘어가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금년도에 정리를 못하면 그게 그대로 다음 연도로 뭐가 될 것이다? 결손금도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결손이 발생이 돼서 보고가 됐다라고 하면 그 결손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잉여금들하고 무엇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보전이 되지 않았다라면 우리 그거 그대로 무엇할 것이다? 2월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2월 된 부분은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이름이 뭐로 바뀐다?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바뀌고요. 그 부분에 차기 2월 결손금으로 우리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없어서 결손 얘기가 거의 등장을 시키지 않아요. 이익난 회사로 보다 보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싶으시면 무엇 하시면 될까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시면 우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나면 프로그램의 메뉴 이름은 바뀌지 않고 안에서만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미처리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요 결손금 얘기 그냥 보시고요. 저희는 요거 기준으로 갈게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노마자 1번 자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옵니다. 자, 금년도 수업하는 시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 6월 이익잉여금은 우리 언디에서 넘겨받은 2019년도 12월 31일에 기점으로 넘겨받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회계 변경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있으면 누적효과에 들어올 거고요. 정기에 오류를 범한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뒤에 가면 전기 오류 부분은 이렇게 배울 겁니다. 중대한 오류냐 중대하지 않은 오류냐. 자, 여기에 들어오는 오류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오류를 범했는데 중대한 오류에 속하면 우린 반드시 어디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세무부터는 전산 실무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대한 오류이면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본 코드 써야 되니까 여러분 3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쓰시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중대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정기분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엇하겠다? 당기손익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건 안 배우셨으니까 흘려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뭐만 기억하시다? 아, 여기 들어온 건 중대한 오류였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배우신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도 손익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점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간배당금, 여러분 중간배당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여기 1번 자리에 있었던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나는 무엇할 수 있다고요? 중간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중간배당금은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무슨 배당밖에 안 된다? 우리 현금 배당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에 있었던 미처분 금액을 우리는 쓰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이 중간배당금은 음수이다, 양수이다, 음수가 됩니다. 음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배당금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 중간배당금은요, 이 중간배당에 대한 금액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동 반영 방법이 있고, 자, 자동 반영하는 방법을 나는 전산실무에서 쓰겠다. 그러면 사변에 우리는 중간 배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처럼 되어 있는 코드를 씁니다. 여러분 중간 배당금은 계정 과목 아니에요. 회계상엔 이런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자동 반영하려면 차변에 중간 배당금이라는 코드를 쓰게 되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원래 차변의 중간 배당금이 아니라 연차 배당처럼 뭘 쓰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전산실무에 가면 2월 이익잉여금을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에 벌어들인 이익 또는 당기에 벌어들인 손실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마자 1번 자리까지 들어온 요 사건은 여러분 실제 사건의 시점을 놓고 보면 요거는 언제? 우리 2020년도 12월 31일에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번, 3번, 4번이 없으면 1번하고 5번밖에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1번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금액에 당기에 벌어들인 이익을 더해서 나는 처분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처분에 대한 결의는 다음 연도 3월 이내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1번에 있는 2020년도 12월 31일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이건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 자본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노마자 1번 자리까지만 우리 당기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노마자 2번과 우리 2번과 3번에 대한 부분 그리고 4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신 거냐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 주주총회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무엇이 될 것이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움직이는 건 우리 주주총회에서 처분 확정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처분 확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점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본에 가는 건 이 부분으로 가져가고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립금 이입이라는 건 내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어디 쓰겠어? 라고 하는 임의적립금 적립했던 거 무엇한다? 이입했을 때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에 대해서 나 지금 가지고 있었던 배당 평균 적립금이 있었어. 그럼 배당 평균 적립금이 원래 적립을 하면 여러분 대변에 있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엔 누가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는 잉여금을 늘려주는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 누가 들어온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쓸게요.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은 내가 갖고 있었던 미처분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분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경우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잉여금이 어느 변에 있었다? 대변에 있었죠. 자, 그걸 가져다 쓰겠다는 거니까 2월 이익 잉여금이 차변에 무엇되고 감소되고 상대편 대변에는 나 이번에 이익 준비금 얼마 적립을 했고 그리고 현금 배당에 대한 우리 미지급 배당금이 얼마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등등등.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마자 2번 자리하고 노마자 3번 자리에 대한 부분에 이 분계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란색으로 써드린 이 부분은 처분 확정일에 분계를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 그러면 우리 노마자 1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자변에 우리 어디에 12월 31일자로 넘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가면 여러분 직접 전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엇할 것이다? 자, 요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서 모든 사항 정리하시고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걸 누르면 노마자 1번에 있었던 걸 자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결손금 처리 계산서 보신다라면 미처리 결손금에 대한 부분에 요 있었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대로 들어와서 반영하시고 그리고 결손이 있으면 그 결손은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무엇과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럼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은 어디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익, 잉여금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과 무엇해라? 상계해라. 근데 이거 생계하기 전에 일단 저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2월 이익 잉여금이 있으면요. 요 1번에 있는 금액과 여기 지금 당기에 벌어들인 순손실이 결손이 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손금이 있으면 이 이익잉여금하고 결손금하고 먼저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1차적인 정리는 2월 이익잉여금과 우리 전기 2월 이익잉여금과 1차적인 정리가 되고 그리고도 결손금이 남겨져 있으면 우린 이익잉여금과 무엇하고요? 우리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본 잉여금에 있는 거하고도 무엇할 수 있다? 적립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본 잉여금은 내 맘대로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결손 보전 목적으로 쓰거나 이 자본 잉여금은 또는 자본 전입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는 자본 전입을 할 때 없앨 수 있거나 또는 결손을 무엇하는 거? 충당하는 결손 보전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생기는 건 상관없는데 없애는 건 마음대로 못 없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도 남겨져 있는 돈이 뭐가 되지 못하면 결손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는 차기 2월 결손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게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드렸는데요. 여기 미처분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결손 난 건 결손으로 고치고 싶어서 차기 2월 결손금 쪽으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처분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이라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쓰겠다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여러분. 우리는 수익에서 지금 발생됐던 부분, 비용에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쓴 돈. 근데 우리 수익과 비용의 계정은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계정으로 보내서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손익계정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 손익계정에 우리 수익은 어느 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차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지금 현재 1000이 발생이 됐고 그 중에 비용은 현재 700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더 크니까 이익이 난 상태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누구를 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300을 쓸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아, 이렇게 마감을 해야요. 손익계산서도 정리가 되면서 자본까지 재무상태표에 자본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면 우린 법인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지금 당기 순이익이 발생됐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차변에 누굴 쓰고요? 손익이라는 부분 얼마? 300이 들어옵니다. 상대 계정 대변엔 누구를 쓸 것이냐? 여러분, 이론상의 관점이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대변에 우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300.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전기에서 넘겨받은 잉여금이랑 당기에 발생된 부분이랑 더하기를 해서 같이 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산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있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디로? 차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없애고요. 그리고 다시 대변에 누구를 쓴다?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 300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뭐까지 보여드리냐? 원래 여기까지 해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계속 강조할 때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지 마시고요. 2월 이익잉여금을 쓰세요 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지금 요 분계가 1차적으로 한번 생기고 그리고 요 분계가 다시 대체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요게 어디서 하는 것이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그러면 이 처분계산서에 가시면 여러분은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 손익의 대체분계뿐만이 아니라 전 이거 대체분계는 생략했어요. 대체분계와 그리고 손익에서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걸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대체하는 분계까지 모두 다 형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 하실 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을 보실 때
업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누구로 쓴다?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처분하겠다, 여러분. 처분하겠다는 건 이렇게 모여있는 누구를 2월 이익 잉여금을 무엇하겠다? 쓰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2월자 왜 써요? 12월 31일까지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300이 있지만 그거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다음 연도 1월부터 3월 달에 주주총회 결정을 모아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2월 한다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가져갈 부분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회사가 배당을 주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프로세스에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배당 기준일을 먼저 알아야 된다. 배당 기준일은 여러분 결산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회계기간은 어떻게 가자라고 했죠?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얼마 줄 수 있는지 확정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확정이 아니고요. 배당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올해 이익이 얼마가 나서 얼마 줄 거야라고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에 대한 부분의 기준점이요. 그 기준점이 언제이다? 결산일이에요. 결산일.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결산일이고 그 결산일은 12월 31일이겠죠. 그럼 12월 31일엔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오후에 보여드렸던 이런 전표 추가에 의해서 노마자 1번 처리 행위는 끝나겠지만 이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이런 회계 기간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12월 31일을 우리는 뭐라고 보고요? 자, 요 날짜를 제가 12월 31일 그러면 얘가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지금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익이 얼마나 더 주겠다라는 얘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뭘 해요? 배당 결의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배당 결의 1이라고 하는 건 실제 얼마 주겠다고 결의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주총회예요. 주주총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날짜를 놓고 보면 언젠가 배당 결의일이 다음 연도에 등장하겠죠, 여러분. 저는 조금 이렇게 띄어서 갈게요. 자, 이 날짜는 제가 지정은 못해요. 그래서 배당 결의일이 나올 것이다. 우리 얼마 주겠다는 결의일.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을 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아니, 왜 날짜를 안 씁니까? 라고 하시는데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한은 법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3월 25일 날 주주총회를 결정했어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처분 확정을 못 지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뭘 해요?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그 의결권 행사에 동의를 안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과반수 이상은 돼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됐다? 그러면 타결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주총회 다시 해요. 그래서 주주총회 날짜가 무조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요. 이런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 그건 절대 나올 수 없고요. 그거보다 더 뒤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 된 날짜에 결의를 보면 그걸 배당 결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우리는 전 그냥 공부에 뛰어서 갈게요, 여러분.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배당을 무엇한다? 지급한다라고 해서 배당 지급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일이 등장을 하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갑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이 배당을 지급할 땐 무슨 부분? 상법의 준수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기정강제해서 했고요. 그리고 소득세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지급 의제라는 규정이 있으니 업무에선 꼭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라는 얘기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시험은 준거대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언제 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언제 한다? 배당 결의일에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배당 결의일에는 주주들한테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못해요. 아직 못 준 돈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는 배당 결의일에 못 주었다라고 했던 거 무엇하자? 상계 정리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이 되면 꼭 여러분이 업무하실 때 하나 더 챙겨두실 게 무엇이다? 아, 세금 신고 문제가 있구나. 그럼 세금 신고는 무엇이다? 원천 징수에 대한 원천 징수, 세금 신고에 대한 것도 꼭 챙겨서 합니다.
우리는 회계로 끝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뭔가의 종착지까지 꼭 따져보실 것. 자,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인 결산일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 자, 그럼 결의일에 현금 배당을 하겠다고 결의를 보면 우리는 바로 주지 못하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을 하면 배당을 바로 주지 못하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서 자본 조정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이 있으면 우리는 요 현금 배당이 있으면 요걸 기준으로 우린 무엇을 이익준비금을 무엇해야 된다? 적립해야 된다. 그 규정은 무슨 규정 따라간다? 상법 규정이 있다. 그래서 현금 배당에 무슨 금액? 10분의 1 이상을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누구의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우린 무엇한다? 적립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무슨 적립금? 법정 적립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정 적립금을 꼭 적립하셔라. 자, 여러분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익준비금도 들어가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대변에 있었던 2월 이익잉여금을 무엇한 거예요, 여러분?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엔 2월 이익잉여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당 결의하시고 주주총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에서는 꼭 무엇을?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벌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면 이사회 의사록 양식글 한글이든 엑셀에 작성해서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꼭 작성하셔서 다 보관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이 배당과 관련된 결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계 처리할 때 배당 얼마 준다는 걸 자꾸 금액으로 주니까 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당 얘기가 나오면 배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재가 된다. 의사록 작성할 때 1주당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 1주당 얼마씩 주겠다는 표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1주당 우리는 10%를 주겠다. 그럼 여러분 이 10%를 배당한다면 무슨 금액 같고요? 우리는 1주당 10%?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을 것이다? 액면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액면가액이 있어요. 그래서 1주당 액면가액의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주를 갖고 있으면 그 50주에 곱하기 액면이 지금 5,000원짜리다. 그럼 그 금액의 10%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주당 몇 프로를 준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표시하고요. 그 퍼센테이지는 액면가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주식은 절대로 배당을 줄 때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자, 왜냐면 배당을 주실 땐 우리가 발행한 주식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발행 주식수가 있고 여기에 곱하기 1주당 제가 액면가로 준다고 했으니까 1주당 액면 가액이 나오면 자본금을 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참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발행 주식수 중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 거. 소위 말해서 주주가 아닌 회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발행 주식수에서 누구는 빼고 계산했어야 된다? 자기 주식 있죠, 여러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수는 무엇 해야 된다? 제외하시고 여기에 배당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하실 거. 제 기억엔 이 문제 낸 적은 있어요. 네, 타 시험에서 냈던 거로 더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업무하실 때 여러분 이거 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장사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수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 뭐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이사회 이사록 작성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패턴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분기 문제 언제 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언제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분기 문제는 세무에 가면 거의 필수 문제가 되고요. 특히 세무 1급은 거의 자주 내는 문제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지금 배당 결의일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결의일의 회계 처리를 기준으로 돈 주는 것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저희 배당금을 무엇하는 거? 지급하는 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 지급일에는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무슨 부분? 배당금 지급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 계상했던 거 주식 배당에 대한 건 자본 조정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계상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당금 지급일에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은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배당 주실 때 현금 배당은 반드시 무엇을
고려하셔야 된다. 여러분 원천징수 고려하라고 했죠. 그러면 원천징수 한 건 우리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리고 원천징수는 누구한테만 하시면 된다? 개인 주주한테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 몇 프로이다? 15.4%이다. 라는 얘기까지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은 우리 대변에 있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무엇한다?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은 항상 무슨 배당으로 기억하셔라? 액면 배당입니다.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금액으로 움직인다는 거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액면 배당이다. 그래서 우리 대변에 있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100이었다라면 차변의 자본금도 100이 되고 우리 대변에 있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5천이었다라면 자본금도 얼마가 된다? 5천이 된다. 여기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재무 상태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돈이 나가죠? 그쵸? 누가 줄어들면서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현금 등에 돈이 나가게 됩니다. 현금이 나가든 보통 예금이 나가든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면서 무슨 현상이 등장하더라? 자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들어오는 게 무슨 배당? 현금 배당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주식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라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대변에 있었던 이익잉여금으로 갖고 있었던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면서 자본이 감소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 중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항목이 있었죠. 자본금이 무엇 된다?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해서 우리는 자본의 변화도 없고요.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게 142페이지의 팁박스의 주식 배당 특징입니다. 그러면 주식 배당 특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 특징에 가서 보시면 자, 주식의 배당은 조금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돈이 동반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주식 배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합니다. 제가 아까 배당 주는 방법 알려드렸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의 배당률을 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수가 자꾸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줄 때도 발행된 주식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 미래에 배당에 대한 압력이 무엇될 수 있다?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배당에 대한 부분을 주면 돈이 안 나가니까 좋겠다? 아니 여러분. 다음에 주는 배당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성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사들은 현금 배당을 더 많이 하고요. 주식 배당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장사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의 총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2월 이익잉여금 감소는 자본 감소이고 우리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증가로 끝나지기 때문에 자본의 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투자자의 경우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사간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투자자의 경우 우리 주식에 대한 배당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산이 증가할까요? 아니요.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하거나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만 배당금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를 안 한다. 언제 배운 것 같아요. 네, 유가증권 수업 때 했던 수업입니다. 유가증권이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증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안 하고요. 주석에 변경된 우리 바뀐 주식 수와 장부가액 자 그러면 주당 장부가액 한 주당 얼마이다 라고 하는 주당 장부가액만을 수정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석 공지사항만 있다라는 거 요거 사지선다로 또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처리 결손금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결손이 발생됐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그럼 이 미처리 결손금은 정기에서 넘겨받은 정기 2월 미처리 결손금에 또는 정기 2월 미처분 이익 경우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회계 변경 누적 효과라든지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든지 중간 배당이라든지 단기 순손익을 가감해서 나온 게 미처리 결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처리 결손금에 대한 결손금 처리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다 미처리를 안 하고 결손금을 써드렸으니까 그럼 일반적인 결손금은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그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을 먼저 상기하고요. 그리고 임의적립금이 있으면 임의적립금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런데도 결손금이 남아요. 그럼 이익준비금을 씁니다. 이익준비금을 쓰고도 우리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을 이입해서 결손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걸 예전에는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이 결손금 처리 순서를 왜 강제성을 띄워야 되느냐? 자, 강제성 띄우지 말자.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지금 대부분 다 이 순서를 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손이 난 회사의 미처리 결손금과 관련된 우리 무슨 서식에 가시면 우리 미처리에 관련된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 가시면 실제 이거를 저희가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뜨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이 방식을 쓰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강제성을 띄우지 말자. 그냥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거랑 정리할 건지 그냥 맡겨두자라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적인 문제는 더 이상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15년도에 바뀌었는데 여러분 15년도에 이게 개정된 걸 모르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어요. 15년도 기출이었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거 바뀐 걸 몰랐으니까 뭐가 되죠요? 이의제기가 들어가죠. 무슨 소리냐? 상법이 바뀌어서 이거 강제성이 없는데. 그래서 다 맞았으면 처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규정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재해드렸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부분 보시면 다음 보기 중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까지 적립해야 되는 금액.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금액을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익준비금. 자,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에 속하는 이익잉여금 항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기억 동그라미.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 액면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행 금액을 말하네요. 그러면 이들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 속하죠. 감자를 행한 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요. 불입자본으로 남아있는 금액. 내가 감자를 했는데 액면가 5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감자했어요. 그럼 5만 원은 남겨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자 차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에 속하게 되겠죠, 여러분. 자, 미래에 장래에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 자, 이런 걸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 사업 확장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임의적립금에 속하고 그러면 니을도 이익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을.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기억과 니을이면 1번.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 자,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이니까 우리는 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100만 원과 주식 배당 자본금의 10%. 자, 이 금액 또한 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들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되는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자,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얼마이다? 50만 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최대 얼마까지 적립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본금의 얼마? 자본금 곱하기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러면 1000만 원의 2분의 1이면 우리는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50만 원이니까 적립을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금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적립금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익준비금 최소 금액은 현금 배당의 10%이니까요. 최소 금액은 1000만 원 곱하기 10%는 요걸 말한 거고요. 자, 거기에 10%, 그래서 우린 최소 적립은 얼마이다?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 회계 처리하면 60만 원 되겠네요. 이익준비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진행한 부분이요. 지금 자본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 쪽도 이제 출제를 자꾸 하는 경향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계는 이해됐을까요? 세무는 원래 냈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